지금껏 이뤄놓은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너무 때리거나 혼내지는 말자. 노력하고 있다면, 애쓰고 있다면, 제자리를 맴도는 듯해도 결국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 실패로 끝나는 여정이란 없다. 아직 끝이 아닐 뿐, 그럴 땐 그저 계속 가보는 것이다. 책마을 산책입니다. 입동이 지난 초겨울의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들은 건강하신지요?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오늘 잠시 하늘을 보며 유난히 파란 하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잠시 순간의 쉼과 여유의 삶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주의하십시오. 오늘 소개할 책은 출판사 꿈의 지도에서 펴낸 전서영 작가의 어쩌다 가방끈이 길어졌습니다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중 어떤 플랜을 세워놓고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다른 플랜으로 방향 전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플랜 A에서 플랜 B로의 경로로 변경한 삶을 다룬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원래 언론고시를 준비하다 취업 준비생의 길에서 14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그녀 어머니 말처럼 로또 같은 유학의 기회가 와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저자는 유학 초기의 경험담,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생긴 에피소드와 연애, 그리고 미국 취업과 현재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면서도 위트 있게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힘들었을 법한 유학 생활을 적절한 비유와 특유의 긍정적인 해석으로 공부 이야기뿐 아니라 연인과 하이킹하며 겪은 점, 겨울에 핀꽃을 발견하고 느낀 점, 독서를 통해 배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삶을 살아가는 저자의 모습과 태도를 보며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또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 유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 미국 취업까지의 과정을 에세이를 통해 간접 경험하고 싶은 분들 중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의과대학에서 통계 분석가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책 중간중간 유학생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네 꼭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도 좋은 휴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학 와서 처음 들었던 첫 강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2시간 반짜리 사회학 이론 수업이었다. 첫 수업 일주일 전 교수님은 모든 학생에게 이미 강의 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셨다. 첫 수업의 내용은 인트로덕션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당연히 나는 출석만 부르고 수업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아플싸. 교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2시간 반을 완전히 불태우고 나가셨다. 쏟아지는 영어와 생소한 이론가들의 이름 사이에서 2시간 반을 공황 상태로 보내고 강의실을 나왔다. 문득 울고 싶어졌다. 기숙사 입주를 하면서 스태프가 설명해주는 규칙을 반도 못 알아들었던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직 영어가 서툰데 종이에 좀 적어주겠니 라며 급하게 책가방에서 펜과 노트를 꺼내어 내밀어 떨었다. 그 다음 날은 또 어땠나. 차도 없이 40분을 걸어 슈퍼마켓에 가서는 겁도 없이 우유와 생수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무게 때문에 비닐봉지가 다 터지고 말았다.
장본 것들을 모두 책가방에 수저넣고 걸어오면서 오늘 내 어깨가 끊어지든지 가방끈이 끊어지든지 둘 중 하나다라며 낑낑댔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길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첫 강의가 이렇다니. 이 정도로 못 알아들을 수 있다니. 아, 낙제는 면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다. 첫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돌아와서 강의 계획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제와 시험 점수가 중요해 보였다. 첫 시험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었지만 과제는 거의 매주 있었다. 첫 주에는 따로 적혀 있는 과제가 없었는데 문득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강의에서 교수님이 next week 홈워크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하셨던 게 생각난 것이다. 앞뒤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는 사이 교수님은 순식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다. 분명 숙제가 있는 것일 텐데 세부사항이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숙제를 아주 열심히 잘해가고 싶은 의욕은 불타올랐으나 도무지 숙제가 뭔지를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숙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숙제라니. 유학생활에 굳은 살이 박힌 지금은 못 알아들었다고 교수님께 직접 다시 여쭤보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바로 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는 왠지 못한다, 못 알아들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똘똘한 학생이라는 첫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자존심을 세우는 동안 다음 수업은 아주 착실하게도 꼬박꼬박 다가왔다. 이러다 정말 숙제를 못하겠구나 싶던 날,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주 성격 좋아 보이던 동기 한 명에게 이메일을 써서 물어보기로 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메일을 완성했다. 너 바쁠 텐데 정말 미안해. 내가 숙제를 못 알아들었어. 정말 미안한데 숙제가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절반이 미안하다는 말로 채워진 이메일이었다. 보내자마자 번개같이 답장이 왔다. 그 친구는 괜찮아. 교과서 어디를 자세히 공부해 와야 해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쩌면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한 깜짝 퀴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꿀같은 정보도 보내왔다. 분명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 느낌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자존심이고 뭐고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너 오늘 사람 하나 살렸다, 친구야. 유학생활은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나의 어리숙한 면은 슬그머니 감춘 채 남들 눈에 똑똑해 보이고 싶었던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똑똑한 척도 여유와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다. 쏟아지는 과제를 서툰 영어로 매일 해내야 하는 상황에선 그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내 민낯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변화와 개선의 여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 순간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하지만 포기가 아니라 인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사실도 점차 알게 되었다. 척하느라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아질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 간다. 어쩌면 그게 모든 공부와 변화, 성장의 시작점인지도 몰랐다.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열애진이나 하고 쯧쯧 잘하는 짓이다.
연애하는 유학생들이 종종 듣는 말이다. 공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먼 곳까지 갔으면 일단 연애나 여행 등의 재미 요소들은 졸업 후로 미뤄야 한다는 기대치가 있는 것일까? 나도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왕 유학을 왔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 해도 부족한 게 공부인데 다른 걸 할 여유가 어디 있나? 그런 강박 때문이었는지 공부 아닌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이상한 죄책감마저 들곤 했다. 연애 감정 같은 게 제멋대로 삶에 들어와 내 중심을 흔들고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했다. 그런데 공부가 점점 길어지자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얼굴은 점점 마른 고추와 비슷해졌고 6개월이 넘도록 손질받지 못한 머리카락은 옥수수 수염 같았다. 이 판국에 누가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중심을 흔든다고.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였다. 공부는 해도 끝이 보이질 않고 나이도 먹어가는데 삶의 중심이 흔들릴 정도의 사랑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발벗고 환영할 일 아닐까? 이러다가 마른 고추에 옥수수염을 덮어둔 형상으로 평생을 외롭게 늙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지. 그러게 유학 선배들이 미국 온다고 알아서 짝이 생기는 건 아니야. 제발 대책 좀 세우고 와 라고 할 때 귀담아 들을 걸 싶기도 했다. 그때 알았다. 건강관리든 효도든 연애든 공부가 끝날 때까지 무턱대고 미뤄둘 수 없다는 걸. 공부는 아마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을 해야 할 테니까. 공부를 하면서 삶의 기쁨도 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동기들이 많았고 가족 계획을 하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다. 교수님들도 대학원 시절의 결혼 생활과 육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스스럼 없이 나눠주시기도 했다. 공부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바짝 하는 것이 아닌 평생 해야 하는 것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바쁜 생활 중에도 짬을 내어 체육관에서 운동도 했고 전투적인 일과를 보내면서도 배우자와 육아를 분담하는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제야 나도 현실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냥 연구실에서 온종일 처박혀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었던 거다. 저기 마른 고추와 데이트하실 분 없습니까? 이토록 땅 넓고 사람 많은 미국에서도 인연 찾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 파트너를 고집하게 되면 일은 더욱 힘들어진다.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한국인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상대를 만나기 힘들다면 미국인을 만나는 건 어떨까?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랑에 빠지려면 대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어의 장벽은 만만치 않다. 게다가 미국 문화를 낯설어 하시는 부모님의 반대까지 그리 만만한 옵션은 아닌 듯 싶다. 한국인도 미국인도 안 되면 제3의 가능성이 있다. 바로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제3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는 것. 미국인을 만나는 게 어렵다지만 이건 더 어렵다. 둘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공통의 언어인 영어로 지지고 볶아야 하는 상황.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둘 다 외국인에게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부모님의 반대도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서 둘 다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디 가서 살 거니? 헤어질 거니? 라는 물음에 그 어떤 확답도 하기 힘들다. 어린 시절의 엄마는 널 데려갈 신랑감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그때 엄마가 예상 답안을 500개, 1000개 추려보셨다 한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청년이란 예상 답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친하게 지내던 교육학과 박사생 언니가 처음 만두 씨와 나를 연결시켜주던 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말동무해라며 도미니카에서 온 컴퓨터학과 박사생을 소개했다. 내 연구실에 있는 건물 4층에 마침 그 사람의 연구실이 있어서 우린 가끔 마주칠 일이 있었다. 졸업논문 연구계획 심사가 곧 있어서 집에 갈 시간이 없는지 그는 지하 휴게실 소파에서 덜어 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머리가 한껏 눌린 모습을 하고도 괜찮아요 라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 찐만두를 닮아서 내가 만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만두씨가 연구계획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공부하라고 유학 보내놨더니 연애질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혹시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한참 동안 연애를 시작하지 못했다. 특히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 엄마가 받을 충격을 상상하는 것은 종합시험에서 떨어지는 걸 상상하는 것보다 200배는 더 끔찍했다. 그래도 가끔 밥을 같이 먹거나 연구실 건물 앞에서 햇볕을 쏘이며 주거니 받거니 신세한탄을 하는 사이가 됐다. 나만큼 가슴 답답한 영혼이 같은 건물에서 날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 주말에 그 휑한 건물에서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 시시한 시작이 결국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우리도 미처 몰랐다. 눈앞에 닥친 하루하루의 고비를 넘으며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만두씨는 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졸업했다. 나는 종합시험을 치른 후 통계학 복수 전공을 시작하고 박사학위 논문기획 심사를 준비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함께 취업할 수 있을지, 비자는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인지, 미래에 벌어질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었다. 부모님의 격한 반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사실도, 취업으로 인해 2년이 넘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될 거란 사실도 그땐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두 씨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끔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기적이라고 쓰고 보니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 사랑의 생애가 떠오른다. 소설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목숨을 이어간다. 소설에는 연인들은 사랑이 기적을 행하는 장소이다라는 말도 나온다. 어색하고 드물어서 때론 마치 기적 같아 보이는 일들이 사랑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각기 다른 모양이겠지만 만두 씨와 내게 온 사랑 역시도 독특한 형태로 시간을 견뎌왔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어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라다가 멈추기도 했다. 우리 둘을 통째로 뒤우는 것 같았다가 견뎌내고 나면 다시 또 한 뼘 자라기도 했다. 그 모든 과정은 매 순간 그저 빠듯한 생존인 줄로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생장이었다. 어떠한 숙주는 기식자와 함께 공진화한다고 했다. 사랑 때문에 쓸리고 힘들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또 한동안은 사랑 덕분에 함께 견디고 자라갈 모양이다. 전공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으나 박사과정은 대체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 전반전은 수업을 들으면서 성적을 받는 기간으로 2, 3년 정도가 걸린다. 이때의 신분은 박사과정생이다. 강의 보조나 연구 보조를 해서 월급을 받아 생활한다. 후반전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여 졸업 논문을 쓰는 기간이다. 역시 2, 3년 정도가 걸리지만 논문 주제와 연구 방법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신분은 박사 후보자다. 논문 작업을 하면서 강의 보조나 연구 보조를 계속하거나 학부 강의를 직접 맡기도 한다. 박사 논문을 완성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된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 바로 박사과정 종합시험이다. 박사과정에 대한 괴담의 반은 아마 이 종합시험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남은 평생 읽을 양보다 더 많은 책과 논문을 읽어야 한다느니 읽어야 할 논문과 책 목록만으로 책 한 권 분량이라느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지식의 양을 뇌에 탑재하는 때라느니 이런 말들은 아무래도 좀 과장된 감이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부를 중단하고 바로 학교를 떠나야 하므로 무척 부담스러운 시험인 것은 사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대학원생들이 몇 있어 누구누구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면 종합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오곤 했다. 박사과정의 첫 2년이 끝난 여름,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 같던 내 차례도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나는 검토할 논문과 책점을 모은 리딩 리스트를 지도 교수님께 검토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리스트에 있는 논문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정리했고 내가 연구한 내용들을 엮어서 글 쓰는 연습을 했다. 분명 전에 읽은 논문인데 저자 이름이나 세부사항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 통과를 못하면 짐을 싸서 귀국해야 할 텐데 부모님께는 뭐라고 해야 하나 라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쥐꼬리만 한 월급이긴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나마도 없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라는 심적 부담까지 생전없던 불면증이 찾아왔다. 지옥 같았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9월 첫째 주 화요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과 사무실로 갔다. 스태프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네주었다. 시험 문제가 들어있는 USB였다. 그걸 받아 책상 한 칸이 겨우 들어가는 화장실 바로 옆의 비좁은 골방에 들어가 앉았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인지 바깥이 소란스러웠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시험 문제가 든 파일을 연 순간부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억이 거의 없다. 중간에 화장실을 한번 갔고 아침에 싸온 도시락은 열어보지도 못한 채 약 8시간 동안 정신없이 시험을 봤다. 그런데 딱 하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시험 중반쯤 인구 이동에 관한 문제에 답변을 쓸 때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문득 글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에 잠시 답안지 쓰던 걸 멈추었다.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머리를 가로저으며 A4 용지 반 정도에 달하도록 써둔 빡빡한 문단을 통째로 지웠다. 화면이 다시 맑은 백지로 돌아온 그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문제를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나. 첫 문장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계속 째각째각 흐르니 미칠 노릇이었다. 책이나 논문을 찾아볼 수도 지도 교수님께 여쭤볼 수도 없었다. 답변은 철저히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했다. 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진다는 심정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필사적으로 찾아보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막막한 마음을 끌어안고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있었던 시간, 그 매일매일의 총합만이 정직하게 쌓여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급하게 머릿속에 수저넣었던 얄팍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니 하나도 기억나질 않았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아는 척하기 위해 억지로 외웠던 책의 몇 구절들도 결국은 모두 희미해지고 없었다. 언젠가
설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겠어라고 뒤적이며 읽다 치워둔 논문 한 편이 뇌리 어딘가에 용케도 살아남아 그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주었다. 그 후 학교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단독 논문을 발표하던 날이었다. 이 분야에서 한 가닥씩 하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야 했다. 이때만큼은 교수님도 인터넷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도움이 되는 것은 저녁에 연구실에 남아 이것저것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서 혼자 공부했던 시간이다. 이건 안 되네. 근데 저것도 안 되네. 아, 이제 어쩌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보냈던 그 시간들. 논문의 최종 원고에는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고민과 시도들은 내 안에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이었다. 그러한 축적이 없다면 질문을 받았을 때 결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노력한다는 건 마치 정원에 씨앗을 심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때 실망감 때문에 뭐 이런 삽질이 이걸 계속해 마라 라고 내 노력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막연한 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도가 알맞고 볕이 적당한 하루가 선물처럼 찾아온다. 그러면 그 언젠가 내가 심어두고도 까맣게 잊고 있던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움트기 시작한다. 손톱처럼 작디 작은 새싹들이 자라서 결국 내 삶의 꽃이 되고 나무가 된다. 어쩌면 박사가 될 자격을 묻는 시험은 그 갑갑하고 지난한 씨앗 부르기 과정을 정직하게 해내는지 묻는 시험은 아니었을까? 아참, 그래서 나의 박사과정 종합시험 결과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통과였다. 내 손바닥만한 한 정원에 심은 모든 씨앗을 총동하여 쥐어짠 결과 겨우겨우 간신히 내 답안지는 황폐한 정원 같았을 텐데 아마 앞으로 더 부지런히 농사 짓고 평생 그 밭을 갖고 나가라는 교수님들의 격려였을 것이다. 학교 통보를 받던 날, 이제 날씨 탓 그만하고 왜 싹이 안 올라오냐는 조바심도 좀 내려놓고 그저 평생 부지런히 씨 뿌리면서 노력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게 떠오른다. 졸업 후 첫 직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 있었다. 회사 근처에는 아침마다 주차로 전쟁통이라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로 했다. 졸업을 했다는 사실은 매일 눈뜰 때마다 나를 즐겁게 했다.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흡입하며 자출러,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의 신물을 만끽했다. 그런데 자전거로 출근한 지 약 2주 만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자전거를 도둑 맞은 것이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자전거를 발코니에 묶어두었다. 집이 2층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내 불찰이었다. 토요일 아침 운동을 다녀와서 보니 자전거가 보이질 않았다. 집안까지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았고 누군가 바깥쪽으로 베란다까지 올라와서 자전거를 훔쳐간 것 같았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온 신고식을 비싸게 치른 셈이었다. 당장 월요일 출근을 위해 급히 중고 자전거를 구했다. 그런데 그 중고 자전거가 출근길에 자주 말썽을 부렸다. 주 원인은 자전거 타이어 펑크였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 사이 2번이나 펑크가 났다. 나는 출근길을 찬찬히 되짚어보며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이내 캘리포니아 플라타너스가 쭉 늘어서 있는 구간이 문제였다는 걸 알아냈다. 하필이면 플라타너스 나무 열매들이 말라서 도료변에 떨어지는 시기였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열매들은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었다. 그 가시는 타이어에 아주 야무지게도 박혔다. 아, 지금까지 플라타너스는 낭만의 상징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 출근길을 가시밭길로 만드는 주범이 될 줄이야. 점심시간에 자전거숍에 들러서 갈아 끼울 자전거 튜브를 샀다. 유튜브 영상으로 방법을 익힌 후 혼자서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 유튜브 영상 속 아저씨는 분명히 엄청 쉽다고 하셨는데 서툰 솜씨 탓에 시간이 한참이나 걸렸다. 겨우 타이어 갈아 끼우기를 마치고 보니 브라우스의 등 부분이 땀으로 흥건했다. 시계는 어느새 오후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댕이가 잔뜩 묻은 손을 씻고 후닥 자리로 돌아왔다. 출근한 지 3주 정도가 지난 시점, 세미나에서 내 논문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를 채용해준 회사에 내 실력과 잠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내 연구를 발표한다는 설렘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대학원에서는 비슷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배경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발표 준비를 하곤 했다. 그 때문에 연구의 배경과 선업 연구에 대한 소개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게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편했다. 반면 회사는 각자 전공 분야가 다른 선배 박사들과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 논문의 배경과 결과를 흥미있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부담감이 커질수록 준비 작업은 더 더뎌졌다. 며칠 후 욕심으로 꽉꽉 채운 30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들고 세미나장으로 들어갔다. 교수님의 소개를 받고 사람들 앞에 섰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준비해온 첫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는 순간 내가 하나씩 통과해 나가야 할 30장의 빡빡한 슬라이드 더미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특히나 생소한 통계 모델이 나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밭처럼 느껴질 게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발표가 중반부로 들어서고 복잡한 수식이 나오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었으나 욕심에는 한참 못 미친 채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 학회, 발제 강의라면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듯 불안한 기분이었다. 터덜터덜 퇴근하자마자 바람 빠진 바퀴처럼 꼬꾸라져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또 출근할 시간이었다.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자전거를 대문 밖으로 꺼냈다. 가장 먼저 타이어를 찬찬히 한번 점검했다. 공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 펌프질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오늘도 길 곳곳에는 플라타너스 열매들이 버티고 있을 것이었다. 그 가시들은 야심차게 펌프질해놓은 내 의욕을 또 한번 뻥 터뜨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쩌랴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을. 여분의 타이어를 가방에 장전하고 자전거에 올랐다. 졸업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라고 막연히 믿어왔건만 학교 밖 사회 역시 사방이 가시밭임을 깨닫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또한 어쩌랴 그 진 것 외에는 방도가 없는 것을. 몸에 힘을 좀 빼고 정신 똑바로 차린다. 서서히 페달을 굴리며 마땅히 깨질 준비를 마치고 다시 회사를 향해 출발.